지금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 최고의 투자회사 골드만삭스 내부에서 초급비 문서 한 장이 유출됐는데요. 평소 미국의 전폭적인 투자를 받아오며 한국을 무시했던 일본에게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있는 문서였습니다. 심지어 그 극비 문서를 본 골드만삭스 투자 총괄은 단 하루 만에 전 재산 5천만 달러를 일본에서 즉시 빼내 다른 나라에 투자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미국이 70년 동맹 일본을 제쳐두고 선택한 나라는 어디였을까요? 그리고 트럼프 타워, 펜트하우스에서 대통령이 직접 말한 충격적인 한마디는 무엇이었을까요? 골드만삭스 부사장은 왜 백악관 수석보좌관 제안을 거절했을까요? 전 세계의 투자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충격적인 진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월스트리트 한복판 프레스센터에 서 있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놓인 자료들을 보면서 과연 이 이야기를 해도 될지 마지막까지 고민했어요. 6년간 골드만삭스에서 쌓아온 모든 것이 오늘 이후 사라질 겁니다. 2조 달러를 운용하며 만든 인맥, 월스트리트에서의 명성, 연봉 1200만 달러 자리 모두 잃게 되겠죠. 그래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옆에는 켄지 타카하시가 앉아 있었어요. 노무라 증권 뉴욕 지점 수석 부사장으로 친일 성향이 강한 월스트리트의 보수 농객이죠. 타카하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브래들리 부사장님, 당신의 발언은 너무 과격합니다. 일본은 세계 3위 경제 대국이에요. 40년간 미국의 가장 안정적인 투자처였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저는 한 박자 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타카하시 씨, 40년간의 투자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감정이 아니라 수익률로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일본은 투자자에게 수익이 아니라 손실을 주고 있어요. 타카하시가 즉각 반박했죠. 무슨 말씀이십니까? 일본은 GDP 3위 경제 대국이고 니케이 지수는 여전히 견조합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강한 일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러나 웃음 속엔 쓸쓸함이 섞여 있었어요. 그 강한 일본이 문제라는 겁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발언 그리고 독도 발언. 그 두 발언의 진짜 의도를 아십니까? 타카하시가 끼어들었습니다. 당연히 압니다. 총리는 중국을 견제하고 일본의 주권을 수호하려는 겁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제가 마이크 가까이 몸을 숙였어요. 그게 아닙니다. 총리의 진짜 목표는 따로 있어요. 바로 한국이 먼저 손에 넣은 그것을 일본도 갖고 싶었던 겁니다. 저는 잠시 멈추고 청중들을 둘러봤습니다. 4년 전 트럼프 타워 펜트하우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저에게 직접 물었어요. 그 질문이 제 투자 전략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타카하시가 조급하게 물었어요. 그래서 총리의 목표가 뭐라는 겁니까? 저는 골드만삭스 내부 보고서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입니다. 순간 프레스센터가 조용해졌어요. 2024년 11월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받았습니다. 관세 협상이라는 전혀 다른 테이블에서 갑자기요. 투자자 관점에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타카하시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갖는다고요. 그게 일본 경제와 무슨 상관입니까?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모든 상관이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5년간 핵잠수함 도입을 수십 번 요청했어요. 다카이치 총리는 2021년 자민당 총재 선거 때부터 이 이야기만 했습니다. 취임 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다음 자료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단 한 번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어요. 국회 논의도 없었고 언론 보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이게 투자자에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조용히 일하고 결과를 낸다는 거예요. 타카하시의 표정이 굳어졌죠. 그럼 총리가 한국을 따라가려고 중국과 한국을 동시에 건드렸다는 말입니까?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총리는 군사적 긴장 상황을 만들어서 평시에는 입에 꺼낼 수도 없는 핵잠수함을 논의하려 했던 겁니다. 저는 블룸버그 터미널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실은 2024년 8월 다보스 포럼 아시아 특별 세션에서 일본 재무성 고위 관계자가 이 문제를 꺼냈어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타카하시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먼저 총리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총리는 중국과 적당한 군사적 긴장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센카쿠 주변 무력 시위, 항모전단 과시 같은 정도의 긴장 상태 말이죠. 그걸 이용해서 위기 상황이니까 핵잠수함이 필요하다고 국내외 투자자들을 설득하려 했던 겁니다.
방위 산업 주식을 띄우고 국채 발행 명분을 만들려고요. 하지만 중국의 대응은 총리의 예상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중국 상무부는 즉각 경제 보복을 발표했습니다. 일본행 항공 노선 전면 축소, 일본산 수산물 수입 즉시 중단, 히토류 수출 통제 시사까지요. 총리가 원했던 건 적당한 긴장감이었는데 얻은 건 경제전쟁 선포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순간 제 펀드의 일본 포지션 40%를 즉시 청산했습니다. 타카하시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그 다보스 포럼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폭로죠. 2024년 8월 15일 다보스 포럼 아시아 경제안보 특별 세션. 한미일 3국 재무경제실무회의였습니다. 저는 당시 장면을 떠올렸어요. 일본 재무성 사무차관이 핵 잠수함 문제를 꺼냈습니다. 일본도 중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 추진 잠수함이 필요합니다. 한국이 승인받았다면 일본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타카하시가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래서 미국 재무부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자료를 톡 두드렸습니다. 재무장관이 이렇게 답했어요. 평화헌법부터 고치고 오십시오. 투자자들이 군사대국 일본을 원하는지 물어보고 오세요. 순간 타카하시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동맹국인데 그렇게 차갑게 거절했다고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타카하시 씨, 월스트리트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일본이 평화헌법으로 스스로 손발을 묶어놓고 미국에게 무기를 달라고 하는 건 투자 논리로 말이 안 돼요. 저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한국 경제부 총리와의 회의가 있었어요. 30분 만에 핵잠수함 건조 승인이 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제 펀드의 한국 포지션을 20%에서 45%로 올리기로 결정했어요. 타카하시가 소리쳤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같은 날 일본은 거절하고 한국은 승인했다고요. 제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한국은 헌법 문제가 없습니다. 한국은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를 준비하고 있고 북한에게 대응할 명분도 확실해요. 무엇보다 한국은 요구만 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냅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더 큰 비밀을 공개하기로 했어요. 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말하라고 해서 제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타카하시가 숨을 죽였죠. 제1본은 왜 이렇게 말만 많나? 한국은 조용히 일만 하던데. 내 돈 어디에 넣으면 되겠나? 저는 계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래를 중시하는 분입니다. 일본은 요구만 하고 한국은 결과를 낸다. 그게 대통령의 판단이었고 저도 같은 결론에 도달했어요. 저는 가장 충격적인 자료를 꺼냈습니다. 이건 2024년 9월 작성된 골드만삭스 아시아 전략팀 내부 보고서예요. 제목은 인도 태평양 투자 전략 재조정, 한국 중심 포트폴리오입니다. 타카하시가 눈을 크게 떴어요. 그 문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읽었어요. 일본 유지비용 높음, 수익률 낮음, 정치 리스크 급등. 한국 유지비용 낮음, 수익률 높음, 정책 안정성 우수. 타카하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골드만삭스는 일본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했다는 말입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버린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했다는 게 정확해요. 저는 더 구체적인 데이터들을 펼쳤습니다. 2024년 11월 현재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아시아 투자 전략을 보십시오. 저는 하나씩 설명했어요. 첫째, JP모건. 한국 조선업의 투자 비중 30%로 확대, 일본 조선업 5%로 축소했습니다. JP모건의 아시아 담당 이사는 내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조선소는 미 해군 함정을 정비하고 있다. 이건 단순한 상업적 거래가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십이다. 둘째, 블랙록. 한국 반도체 ETF 신규 출시, 일본 기술주 펀드 청산 검토 중입니다. 블랙록은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 15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했어요. 셋째, 시타델. 한국 방산주 집중 매수, 일본 방위 산업주 전략 매도했습니다. 시타델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진엑스원 같은 한국 방산 기업에 베팅하고 있어요. 타카하시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는 7개의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한국보다 훨씬 많아요. 이건 안보 프리미엄 아닙니까?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타카하시 씨, 투자자는 기지 숫자가 아니라 경제 효과를 봅니다.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어요. 실은 2026년부터 주일 미군 기지 2곳이 축소 검토 중입니다. 이건 골드만삭스가 국방부 내부 소식통에게서 확인한 극비 정보예요. 구체적으로는 오키나와 호텐마 기지 일부 기능 이전, 요코스카 기지. 정비 인력 30% 감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타카하시가 소리쳤죠.
그게 사실입니까? 어떤 기지입니까?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구체적 기지명은 밝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미국이 일본 방위비 지출을 축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한국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미 국방부 2025년 예산안을 보면 한국 내 시설 투자가 전년 대비 40% 증가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12% 감소했어요. 저는 더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는 일본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타카하시가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잃어버린 40년. 1990년부터 2030년까지 40년간 성장 없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제가 골드만삭스에 있을 때 일본 담당 애널리스트들은 일본을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빼는 게 가장 확실한 수익 전략이라고 농담처럼 말했어요. 저는 계속했어요. 일본은 요구사항만 많고 실제 행동은 느립니다. 헌법 때문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죠. 반면 한국은 아시아의 이스라엘이라고 불립니다. 작지만 강하고 기술력이 뛰어나고 위기 대응이 빠른 나라라는 뜻이에요. 저는 결정적인 비교를 했습니다. 2024년 10월 북한이 ICBM을 발사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한국군은 1시간 만에 대응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코스피는 0.3% 하락 후 반등했습니다. 투자자들은 한국이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걸 확인했어요. 일본은 뭘 했습니까? 국회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가 토론을 했죠. 니케이는 2.1% 폭락했어요. 3일 동안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타카하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우리는 평화헌법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평화헌법이 문제라는 겁니다. 투자자는 위기를 막아줄 안정성이 필요해요. 헌법 토론이 아니라요. 타카하시가 방어적으로 말했어요. 그래도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을 강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만을 지키겠다는 발언도 그런 의지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총리의 의도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투자자가 본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저는 블룸버그 터미널 화면을 프로젝터에 띄웠습니다. 총리는 4가지를 얻으려 했습니다. 첫째, 핵추진 잠수함 승인. 둘째, 해외 투자 유치. 셋째, 보수층 결집을 통한 지지율 상승. 넷째, 한국보다 상위 투자처라는 이미지. 저는 한 박자 쉬고 말했어요. 4가지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실패를 실시간으로 지켜봤어요. 타카하시가 당황하며 반박했죠. 실패라니요. 일본 국민 지지율은 높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교도통신 여론조사 2024년 11월 15일. 총리 발언에 대한 찬성 48.8%, 반대 44.2%. 정확히 반반입니다. 국민이 분열됐어요. 저는 더 충격적인 시장 데이터들을 나열했습니다. 니케이 225 지수. 총리 발언 이후 일주일간 3.2% 하락. 도요타 마이너스 5.1%, 소니 마이너스 4.8%, 파나소닉 마이너스 6.2%. 특히 관광주와 화장품주가 폭락했어요. 시세이도 주가는 마이너스 7.3%, 코세는 마이너스 8.9%입니다. 일본의 대표 백화점 체인 다카시마야는 9.2% 하락했어요. JR동일보는 중국 관광객 감소로 6.8% 떨어졌습니다. 저는 대조되는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같은 기간 코스피 2.4% 상승, 삼성전자 플러스 3.1%, SK하이닉스 플러스 5.8%, K뷰티 기업 아모레퍼시픽 플러스 12.7%, LG생활건강 플러스 15.3%, 면세점 운영 기업 신라면세점은 무려 18.4% 올랐습니다. 시장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미 답을 냈어요. 타카하시가 어색하게 웃으며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대만은 일본을 지지했습니다. 총통이 일본산 초밥을 먹는 사진을 올렸잖아요. 제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타카하시 씨, 그건 정치적 립서비스예요. 실제 투자 흐름을 보십시오. 저는 대만 국부펀드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대만 국부펀드 2024년 11월 일본 주식 5억 달러 매도, 한국 주식 8억 달러 매수. 사진은 외교용이고 돈은 정직하게 움직였어요. 대만 최대 연기금 노동부 노동기금운용국도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일본 국채 30억 달러 매각, 한국 회사채 45억 달러 매수했어요. 저는 더 구체적인 투자 흐름을 공개했습니다. 중동 국부펀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우디 PIF, 아부다비 ADIA, 쿠웨이트 KIA. 모두 2024년 하반기 일본 비중을 줄이고 한국 비중을 늘렸어요. 총액 기준으로 일본에서 120억 달러가 빠져나가고 한국으로 180억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가장 결정적인 데이터를 공개했어요. 그리고 2024년 11월 18일 제 개인 자산 5천만 달러 전액을 한국 포트폴리오로 이동했습니다. 제 전 재산을 걸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중공업,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의 주요 기업들에 분산 투자했습니다. 타카하시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전 재산을요. 일본계 부인이 있는데도요. 제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아내 에미코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일본이 아니라 미래에 투자하세요라고요. 도쿄 출신 일본인인 제 아내조차 일본의 미래를 포기했어요. 에미코는 도쿄 대학을 나온 경제학자입니다. 냉정하게 데이터를 보는 사람이에요. 에미코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일본을 사랑하는 건 알아요. 하지만 사랑과 투자는 다른 문제예요. 타카하시가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결국 또 한국이 일본 덕분에 이익을 보는 거군요. 예나 지금이나 한국은 일본이 어려울 때마다 반사 이익을 챙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타카하시 씨, 그 생각이야말로 일본이 현실을 보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역사적 투자 데이터를 펼쳤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일본행 취소 50만 건, 한국행 전환 68만 건, 한국 관광 수입 전년 대비 42% 증가, 화장품, 중국의 일본산 수입 제한으로 한국 K뷰티 기업 시가총액 230억 달러 증가, 수산물, 일본산 공백을 한국산과 노르웨이산이 채웠어요. 타카하시가 말했죠. 그러니까 제 말이 맞잖아요. 한국이 또 이득 보는 거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저는 타카하시를 직시하며 물었어요. 타카하시 씨, 1950년 한국전쟁 때를 아십니까? 타카하시가 당황했습니다. 그게 지금 이 투자 상황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저는 역사적 경제 데이터를 천천히 펼쳤어요. 한국전쟁이 누구에게 가장 큰 투자 수익을 안겼는지 아십니까? 바로 일본이었어요. 저는 구체적 숫자를 나열했습니다. 1950년부터 1953년까지 3년간 미군이 일본에서 조달한 전쟁 물자 총액 36억 달러입니다. 당시 일본 연간 GDP가 120억 달러였는데 전쟁 특수만 36억 달러였어요.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4,200억 달러입니다. 골드만삭스 리서치팀이 계산한 수치예요. 타카하시의 얼굴이 굳어졌죠. 저는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일본 경제 성장률 1951년 12%, 1952년 14%. 이건 전적으로 한국전쟁 특수 때문이었습니다. 철강, 조선, 자동차, 화학. 모든 산업이 전쟁 물자 생산으로 부활했어요. 미쓰비시, 가와사키, 도시바, 도요타. 일본의 모든 대기업이 24시간 가동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볼까요? 미쓰비시중공업은 한국전쟁 기간 동안 트럭과 탱크 부품을 생산해 전쟁 전 대비 수익이 8배 증가했어요. 도요타는 미군에 트럭 5만 대를 납품하며 파산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가와사키는 군함 수리로 연 매출이 3배 늘었어요. 저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어요. 이 모든 게 한국 땅에서 흘러나온 피를 바탕으로 한 겁니다. 한국인 100만 명이 죽는 동안 일본은 경제 기적을 일궜어요. 타카하시가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소니, 도요타, 파나소닉. 일본의 모든 글로벌 기업이 세계적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었던 초기 자본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한국전쟁 특수였습니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일본의 고도 성장. 그 시작점은 한국의 비극이었어요. 소니 창업자 이부카 마사루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전쟁이 없었다면 소니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그러니 한국이 일본 덕에 이익을 본다는 말은 역사를 모르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정반대예요. 일본이 한국의 비극을 투자 기회로 삼아 일어선 겁니다. 그리고 1965년 한일협정 때 일본이 제공한 경제협력 자금 3억 달러. 그 돈마저도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하며 대부분 회수해 갔어요. 저는 최신 주식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니케이 225. 총리 발언 이후 한 개월간 마이너스 5.2%. 코스피. 같은 기간 플러스 4.7%. 시장은 역사를 압니다. 그리고 미래도 압니다. 투자자들은 이미 선택했어요.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라고요. 타카하시가 마지막 반격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원래부터 일본을 적대시하지 않습니까? 역사 문제로 늘 시비 걸고 우리를 괴롭히는 나라인데 그런 나라가 일본보다 나은 투자처라고요. 저는 한 박자 쉬고 대답했습니다. 타카하시 씨, 한국은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나라입니다. 지소미아를 아시죠?
2016년부터 지금까지 50건 이상의 핵심 군사 정보를 서로 교환했어요. 이게 투자자에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안정성입니다. 예측 가능성이에요. 저는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한국은 북한과 마주한 최전선 국가입니다. 동시에 중국, 러시아의 해상 전력이 직접 오가는 요충지예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 이건 일본 본토 방어의 생명줄 역할을 해요. 한국이 북한 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하면 즉시 일본과 공유합니다. 일본 투자자들은 한국의 조기 경보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어요. 이 시스템이 없으면 니케이는 북한 리스크 때문에 매번 10% 이상 폭락할 겁니다. 실제로 2017년 북한이 일본 상공으로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한국에 사전 정보가 없었다면 니케이는 20% 폭락했을 거예요. 한국이 30분 전에 일본에 경고했기 때문에 5% 하락으로 그쳤습니다. 타카하시가 조용해졌어요. 저는 더 중요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의 대응 방식을 보십시오. 총리가 독도 발언을 해도 한국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발언을 처리하라 한마디만 했죠. 하지만 뒤에서는 일본 대사관 1등 서기관을 외교부로 긴급 호출해서 강력히 항의했어요. 이게 성숙한 외교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전략으로 움직이는 거죠. 한국 외교부는 공개 성명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 압박은 강화했어요.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을 중단하고 방위산업협력 논의를 연기했습니다. 조용하지만 효과적인 압박이었어요. 저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민단체들이 스시마의 역사적 귀속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타카하시가 눈을 크게 떴어요. 무로마치 막부기록, 세종실록 지리지 등을 근거로 스시마가 역사적으로 한국 영토였다는 학술적 논리를 펼치고 있어요. 즉 한국은 일본의 도발을 정면 대응하지 않고 더 큰 틀을 꺼내서 일본을 역으로 흔들고 있는 겁니다. 일본이 독도 하나에 집착하는 동안 한국은 스시마라는 훨씬 큰 카드를 꺼냈어요. 이게 전략의 차이입니다. 스시마는 일본 본토와 부산 사이에 있는 섬입니다. 면적은 독도의 100배가 넘어요. 만약 한국이 스시마 영유권을 본격적으로 제기한다면 일본은 엄청난 외교적 부담을 짊어지게 됩니다. 독도보다 훨씬 큰 영토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어요. 타카하시 씨, 투자자는 감정적 국가가 아니라 전략적 국가에 돈을 넣습니다. 일본은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한국은 전략적으로 움직여요. 이게 주가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저는 글로벌 자금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2024년 4분기 외국인 직접 투자. 한국 유입 전년 대비 플러스 38%, 일본 유입 전년 대비 마이너스 22%,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모두 2024년 한국에 AI 연구센터를 설립했어요. 일본은 한 곳도 없습니다. 구글은 서울 판교에 200억 달러를 투자해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부산에 클라우드 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삼성전자와 AI 칩 공동 개발 계약을 맺었어요. 테슬라는 한국 배터리 업체들과 200억 달러 규모 장기 계약을 체결했어요. 일본 파나소닉과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죠.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투자자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배터리 기술이 일본보다 2년 앞서 있다. 저는 최종 투자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 JP모건, 블랙록, 피델리티, 월스트리트 빅사가 2025년 1월 공동으로 한국테크 슈퍼펀드를 출시합니다. 목표 운용액 500억 달러예요. 일본 펀드는요. 축소 또는 청산 검토 중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일본 펀드 3개 중 2개를 청산하기로 결정했어요. 30년 역사의 일본 성장주 펀드도 문을 닫습니다. 반면 한국 펀드는 4개를 신규 출시해요. 저는 마지막 자료를 정리하며 조용히 말했어요. 타카하시 씨,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타카하시가 지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죠. 지금 일본이 직면한 위험은 3가지입니다. 저는 손가락을 하나씩 세며 말했습니다. 첫째, 국제적 투자 자금 이탈. 외국인 투자자들이 하나둘씩 일본에서 빠져나가고 있어요. 2024년 한 해만 해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본 주식을 순매도한 금액이 80억 달러입니다. 둘째, 통제 불가능한 경제 손실. 중국의 보복이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관광업, 수산업, 제조업이 연쇄적으로 타격받고 있어요. 일본 관광청 추산으로 2024년 4분기에만 관광 수입이 60억 달러 감소했습니다. 홋카이도 어민들은 30% 소득 감소를 겪고 있어요. 셋째, 기술 경쟁력 상실. 일본을 선택할 이유가 이제 없다는 겁니다. 반도체, AI, 배터리, 전기차. 미래 산업에서 일본은 한국과 중국에 뒤처졌어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이 3가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아십니까? 제가 6년간 골드만삭스에서 일하며 본 수많은 국가 위기 중에서도 이건 최악입니다. 자본이 빠져나가고 경제가 무너지고 기술마저 뒤처지는 3중 위기예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때 한국이 겪었던 상황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2년 만에 회복했어요. 일본은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공개했어요. 월스트리트가 일본에게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타카하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국과의 화해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월스트리트는 동아시아에서 안정적 투자처가 필요해요. 한국과 일본이 완벽하게 협력하는 체제를 원합니다. 한일이 협력하면 반도체부터 조선까지 모든 산업에서 시너지가 나와요. 그런데 총리가 계속해서 한국을 자극하고 있어요. 이건 투자자들의 이익에 정면으로 맞서는 행위예요. 저는 마침내 트럼프 이야기를 완전히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4년 전 트럼프 타워에서 대통령이 제게 물었던 질문. 이제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중들이 숨을 죽였어요. 프레스센터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2020년 11월 제가 트럼프 타워 펜트하우스에 초대받았을 때였어요. 대선 직후였죠. 저는 당시를 떠올리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시 저는 대통령 당선인에게 아시아 투자 전략을 브리핑하고 있었어요. 일본의 경제 회복 가능성, 한국의 성장 잠재력 같은 내용이었죠. 트럼프 타워 최고층 펜트하우스. 황금빛 인테리어로 가득한 그 방에서 저는 대통령 당선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이, 한국은 24시간 안에 투자 결정을 내린다는데 일본은 얼마나 걸리나? 저는 당황했어요. 준비된 브리핑에 없던 질문이었거든요. 제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헌법 개정부터 시작하면 아마 10년쯤 걸릴 겁니다. 각하 일본은 평화헌법 때문에. 그러자 대통령이 손을 들어 제 말을 끊었어요.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한 박자 쉬고 말했어요. 그럼 내 돈을 왜 일본에 넣어야 하지? 한국이 더 빠르고 수익률도 높잖아. 타카하시가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프레스센터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각하 일본은 70년 동맹입니다.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저는 트럼프의 말을 그대로 전했어요. 70년이면 충분해, 제이. 이제 한국 차례야. 너도 포트폴리오 바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프레스센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트럼프는 계속 말했어요. 한국은 빠르고 효율적이야. 일본은 느리고 복잡해. 비즈니스에서 속도가 전부야, 제이. 저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어요. 그리고 2024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고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백악관 경제수석보좌관으로 복귀하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연봉 30만 달러의 대통령 직속 자리였어요. 타카하시가 놀라며 물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저에게 준 첫 번째 임무가 일본 투자 비중 축소 로드맵 작성이었거든요. 구체적으로는 미국 공적연금의 일본 투자를 5년 내 50% 축소하는 계획이었어요. 저는 목소리를 더 낮췄어요. 축소라는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미국 연기금의 일본 투자 30% 감축, 일본 국채 보유 비중 절반으로 축소, 엔화 약세 유도 전략 수립이었어요. 이 계획이 실행되면 일본 경제는 붕괴합니다. 미국 연기금이 보유한 일본 자산이 2조 달러가 넘거든요. 이 중 30%면 6천억 달러입니다. 이 돈이 빠져나가면 니케이는 40% 이상 폭락할 거예요. 타카하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일본을 사랑합니다. 제 아내 에미코는 일본계예요. 우리 아이들은 일본어를 유창하게 합니다. 도쿄에서 5년을 살았고 지금도 일본 문화를 존중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소설가는 무라카미 하루키고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오마카세 스시예요. 하지만 일본 경제를 무너뜨리는 일에 제가 앞장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절했어요. 그게 제가 골드만삭스를 떠난 진짜 이유입니다. 저는 마지막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일본이 살 길은 단 하나입니다. 한국과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저는 3가지를 제시했어요. 첫째, 핵잠수함 기술. 한국과 협력하면 그 기술의 일부를 우회적으로 확보할 가능성이 있어요. 미국은 일본에게 직접 주지 않지만 한국을 통해서라면 가능합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건조하면 일본 기업들이 부품을 공급할 수 있어요. 미쓰비시중공업, 가와사키중공업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첨단 기술 파트너십. 반도체, AI, 배터리. 일본이 혼자서는 한국과 중국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한국과 협력하면 기술 격차를 좁힐 수 있어요.
삼성과 소니가 협력하고 SK 하이닉스와 도시바가 손잡으면 시너지가 엄청납니다. 셋째, 공동 투자 유치. 한일 공동 펀드를 만들면 글로벌 자본을 다시 끌어올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한국 단독보다 한일 협력을 더 선호할 겁니다. 한일 공동 반도체 펀드를 만들면 중동과 유럽 자본이 몰려들 거예요. 저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지금 중국은 한국의 손을 열렬히 잡으려 하고 있어요. 경제, 외교, 기술 모든 분야에서 한국을 끌어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2024년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300억 달러 투자를 제안했어요. 일본이 계속 한국을 적으로 돌린다면 한국은 중국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은 정말로 혼자가 됩니다. 동아시아에서 완전히 고립되는 거죠. 월스트리트도 유럽 자본도 중동 자본도 모두 등을 돌릴 겁니다. 저는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타카하시 씨 그리고 일본 투자자 여러분. 감정이 아니라 수익률을 보십시오. 한국을 적으로 두면 일본은 무너집니다. 하지만 한국을 파트너로 두면 일본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술도 확보하고 자본도 유치할 수 있어요. 월스트리트의 신뢰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일본을 살릴 마지막 선택입니다. 이건 제안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저는 자료를 정리하며 브리핑을 끝냈어요. 오늘 이후 저는 월스트리트에서 더 이상 일하지 못할 겁니다. 골드만삭스 인맥도 끊어지고 재취업도 어려울 거예요. 제 개인 자산 5천만 달러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제 SNS에는 이미 비난 댓글이 쏟아지고 있어요. 일본계 투자자들이 저를 배신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 진실을 말해야 했어요. 투자자로서 그리고 미국과 일본,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요. 이상입니다.